MP파트너스 박병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이제 휴일 네. 일상을 저희가 조금 방해를 했는데 네, 2만 분이 넘게 지금 대표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뭐 자,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선 이후에 오늘 투표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뭐 누가 당선되고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제 약간 시장이 뭐 미리 약간 반영이 된 거예요? 어제 조금 변동성이 꽤 있었어요. 그것은 어제 뭐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피지컬 AI주들 뭐 거의 관련주들이 네. 약간 밈성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매물 나오면서 빠졌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네. 선거와 관련된 거 정치적인 영향 부분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후에 정책적인 변화 요인이 있느냐라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뭐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뭐 민주당이 됐냐 공화당이 됐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주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거의 반토막 났어요. 이후에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6월 3일 날 대통령이 새로 선거가 있었고요. 네네. 뭐 7월에 거버넌스 개혁의 제1차 상법 개정이 있었죠. 네. 그리고 시장의 상승의 단초가 세워진 겁니다. 그만큼 정책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위정자가 이번에 선거를 하느냐 건데 이번 지선은 그렇지 않죠. 왜 안 그래요? 지선은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위정자를 뽑는 거잖아요. 이게 또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전반적으로 뭐 그런 부분은 좀 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전에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시황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전문가분이 있다면 네. 이런 거예요. 선거 전에는 선거를 위한 유동성 확장 정책을 쓰죠. 여당에서.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올라왔으면 선거 끝나면은 그 소위 그 세론이라고 하죠. 네.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색의 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보다는 정책 변화 요인이 있는 그런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지선 이후에 오늘 선거 이후에 현 정부에서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손질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끝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은 호재성 재료들이에요. 물론 증시 관련 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세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선거 끝나고 나서 움직임이 있느냐 이게 이 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있을 뭔가 세제 개편 관련해서 시장에 좋은 것도 있는데 약간 투자자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들도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시장의 하반기에 변동성 유발 요인 중에 하나. 주로는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뭐 상속세, 증여세 좀 완화한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배당소득세도 좀 세율 낮춘다는 얘기 나오는데 뜬금없이 가끔 가다가 금투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투세 얘기 나올 때마다 주춤해요. 예. 네.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하반기에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꾸 거론된다. 거론. 예. 거론이 되는 네. 것만으로도 사실 뭐 약간 그렇죠. 좀 예.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걸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거론되면서 약간씩의 노이즈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방향성을 이렇게 틀 만한 그 정도의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는 아니기 네.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올랐던 게 예. 이게 차근히 천천히 오른 게 아니라 예. 좀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시장과 상관없이 워낙에 반도체의 이익 성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변화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추정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ETF 전성 시대예요. ETF. 뭐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네. 뭐 자료 뭐 그런 부분보다는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뭘로 볼까요? 한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지수는 주목인데요? 작년 6월부터 상승을 한 거잖아요. 정확히는 5월 말부터 상승을 한 겁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새로 되면서 선법 개정한다면서 선법 개정을 이유로 해서 처음에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올라갈 때 9월부터 올랐을 때는 반도체가 올랐지 않습니까? 요 시점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시장이
올라갈 거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매도가 많았습니다. 인버스도 되게 많이 사고. 네. 9월 달에 다시 한번 올랐다가 또 한번 조정을 보였어요. 이렇게 조정을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품 개정에 대한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여기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는 건 12월 말서부터 올해 초에 돼서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ETF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 데일리 방송을 하잖아요. ETF 이때 계속 연초에 말씀드린 게 ETF 전성시대가 옵니다. 전성시대, 바야흐로 ETF 전성시대입니다. 그러면서 ETF의 총 AUM이 그러니까 지금 총 수탁고가 뭐 300조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 지금 얼마죠? 500조 아닙니까?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500조 넘었습니다. 500조가 넘었으면은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조정 이거 잠깐 있었고요. 3월에 전쟁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500조가 넘었거든요. 네. 단순 계산해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ETF만 200조가 넘게 들어온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얼마 팔았습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120조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120조를 팔았다는 것만 쳐다보는 사람은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네. 그리고 야, 이제 시장 외국인들이 이렇게 판 거 보니까 개인들이 사다가 이거 무너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외국인들이 120조 팔았는데 ETF 200조 들어왔다니까요. 뭐 120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푼이 안 되는데요. 들어온 돈에. 그게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뭐 선거 정책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은 수급과 그리고 이익을 따라서 오를 만한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너무 극단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ETF발 유동성의 유입은 예. 투자자들이 뭐 퇴직연금 통해서 투자를 많이 막 활발하게 해서인가요?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뭐 제가 우리 업계에선 그래도 좀 약간 형리뻘 됐잖아요. 이제 30년 넘게 증권사에 그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ETF에 들어오는 돈들은요.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에서 꽤 많이 옵니다. 제가 전국에 세미나를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뭐 어제도 아사한의 상고에서 가서 CEO분들하고 얘기하고 뭐 그랬었는데 네.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거나 버티는 사람들이 있겠죠. 버틴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네.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마이너스 통장, 소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통 있잖아요. 엄청나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올랐으면 이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안 갚는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마통 이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요. 예, 그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퇴직연금이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 시장에서 DC형이 연초만 해도 한 12%에서 13%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마 20% 넘어서지 않을까. 제가 요즘 숫자는 못 봤는데요. 네. 퇴직연금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꿔서 ETF를 거래해서 큰 수익이 났다라는 게 자자하게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에서도 DC형으로 전환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예금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퇴직연금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퇴직연금이 전체가 아까 500조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DC형으로 바꾼 게 12%뿐이 안 됐는데 거기서 10%만 전환이 돼도 10조잖아요. 10조. 그쵸. 50조잖아요. 10%만 네. 돼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쪽에서 옮겨가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시장에 약간 형님뻘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들어와서 지금 분위기에 휩쓰여서 지금 분위기에 막 뜨는 종목을 사서 빨리 나도 이번 상승의 열풍에 동참해보자라는 심리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제가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세미나를 가보면 물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또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지금 장에서 물린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네. 지난주라 그러면 안 됐죠.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소위 피지컬 AI라고 하는 종목들 어저께 막 떨어졌잖아요. 뭐 LG 두산그룹 주들 왜 그때. 그런 거 이제 어떡하냐 이제 사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부 종목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조선방산, 원자력, 뭐 전력기기 다 물려있죠. 이런 것들은 다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좋다고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들 있잖아요. 물려있죠. 그 반도체 소부장 거의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종목 외에 나머지들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좋다면
그래서 나도 한번 장통해 보자. 그래서 늦게 이제 들어와서 그런 종목들을 또 뭐 추천하는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셨겠죠,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러면서 3%를 봤어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3%를 보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주도주를 사셨을 텐데.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쪽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손실 났다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분 제가 뭐 실명이 아니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한 분이 너무 걱정스러운 분으로 이제 세미나 끝나고로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투자하셨는데요? 그 뭐예요? 그 삼천당제약으로 엄청나게 손실이 났는데 그걸 손절매하고 그 L전자 이틀 상한가 같죠. 네. 이틀째 상한가 간 날 샀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삼성전자나 아니 근데 SK 그런 하이닉스 분들이 사시지. 지금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빨리 만회하려고 하는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시장에 팩트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끌고 가는 것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다. 네. 그런데 내부의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세부적으로는 이 시장을 정확하게 추종하지 못한 분들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좀 추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공경에 빠진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차별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저희 3프로TV 다양한 아침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늘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제 주도주는 이미 많이 올라서 혹은 나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종목을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급한 마음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또 물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일부는 코스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이제 그런 종목에 물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시장이 최근에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오래 보셨잖아요. 네. 최근 시장이 너무 빨리 흐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오를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요. 그래서 뒤늦게 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동참해야 되나 동참해야 네. 되나 계속 재요. 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동참하면 이제 거기가 상투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늘 그래 왔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네. 항상 그래 왔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빠르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더 많은 돈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굉장히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가 지금 되어 있고 이게 요번에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꽤 오랜 동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계속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정을 네.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포인트를 찍었어요. 어제 8,800포인트 찍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10,000포인트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곧 갈 수 있는 수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 정도 됐다가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변동성을 보였습니까? 하루에도 5%씩 막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을 보였잖아요. 그럼 10% 빠지면 만에서 얼마입니까? 9천 아닙니까? 그러게요. 곧바로 9천이에요. 10%뭐 빠지면. 한 15% 조정은 시장에서는 대세 전환이나 추세 전환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15% 할 수 있어요. 그러면 8,500포인트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8,000포인트 위에서 계속 유지하는 시장이 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때요? 이제 그게 중요한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 정부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지금의 자금들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는 자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부의 효과라는 거는요.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제가 다녀보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자기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주식 투자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못마땅해요. 이게 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 효과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이웃사촌이나 사돈이 부자가 되면 우리한테 다 좋아요. 부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자,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분들이 거기를 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을 사람도 살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명품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경험했잖아요. 맛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주식시장 안에 있어요. 또 투자를 한다. 예, 그냥 주식시장 안에서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좀 떨어지면 그러면 저가 매수해야지. 또는 시장이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중소형주 형태 기회가 오거든요. 여러분 걱정이 중소형주잖아요. 지금 맞아요.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은 일단 정책적인 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중소형주는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요. 지금 코스피가 막 급등해요. 근데 얘네들은 못 뜨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어제도 그랬지만은 어제 아침에도 그랬지만은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이라도 밀려요. 그러면 내 차례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더 같이 밀리는데요? 더 밀립니다. 더 네. 밀려요. 그랬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탄탄하게 있고 코스피 지수가 8,000에서 10,000포인트 사이에서 쭉 있을 거라는 시장의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 아니고 종목 플레이다. 그러면서 그때 올라요. 그때는. 빠질 때 처음에 같이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빠질 때 같이 빠지지만 이후에 다시 대형주가 막 가버리면 물론 차례가 없겠지만 그 위에 박스권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딱 서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오르거든요. 저는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좋아질 거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나서 바톤 터치 받으면서 2등주, 3등주 중소형주가 오르기 시작하면 시장은 탄탄하게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흐름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도 맨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네. 올해는 정강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약이라는 게 대세 하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박스권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소형주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그 중심에는 ETF가 있다는 거죠. ETF가 불과 5개월 만에 200조가 늘은 거잖아요. 그쵸. 그 10여 년 동안 계속 ETF 시작한 지가 언제였죠? 꽤 오래된 거예요. ETF 시작이요. 그때 여러분들 ETF에 관심도 2008년, 없었고 9년 네. 그때였을 거예요.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ETF 뭐 해보겠다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약간 ELW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셨을 수도 예.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모두 다 이제 ETF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ETF 전성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대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ETF는 어떤 특징이 갖냐면요. 콜옵션이나 풋옵션이나 선물 시장이나 ETF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미국 시장이 지금 주간으로 S&P 500이 10주 이번 주 10주간 네, 오르고 10주째. 있죠. 아침에 미국 시장 네, 주로 네, 하시니까 네. 잘 아시죠? 미국 시장 가만히 보시면요. 한 번 오르면 연속해서 계속 오르고 한 번 빠지면 연속해서 빠져요. 추세를. 예, 그게 파생 상품의 수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우리도 지금 여태까지는 안 그랬는데 네. ETF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올라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다가 만약에 ETF에 매도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또 빠질 때는 또 연속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급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수급 주체 중에서 금융 투자 쪽으로 잡히는 네. 게 ETF 매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실은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시장에 뭔가 고점 시그널 이런 거 중에 하나를 볼 때 데이터로는 금융 투자 쪽에서 매도가 막 지속적으로 금융투자 매도가 나오는 것 대규모로 조 단위로 연속해서 만약 한 3일 정도 막 나온다. 네네. 그러면 이제 반등하겠지보다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수급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심하다. 질문이 그거였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박병창의 실전 주식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장중에도 우리 박병창 대표님과 함께 하실 텐데요. 이제 거기에 또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또 꼽아봤는데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코어 섹터와 종목을 계속해서 뭐 전력, 원자력, 반도체로 가져가도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내 포트 안에서 주력하는 그 섹터를 반도체와 원자력, 전력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이분이 그렇게 가져가고 계신가 봐요. 네. 삼전 하이닉스가 내려오면 전력도 같이 빠질 텐데 좀 예. 노심초사하게 되네요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좀 디커플링이 좀 심하죠. 예, 요즘엔 그렇습니다. 네. 원래 같이 다니다가 네. 최근에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그렇게 된 거는 일단 전에는 우리 그 AI의 성장 과정에서 반도체하고 전력기기는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좀 서로 디커플링이 된 것은 이런 거죠. 수급이 반도체 극단적으로 쏠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미국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끝난 시장에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더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근데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거 빠지고 그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극단적으로 그쪽에 쏠림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분산되는 느낌이 있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럴 텐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나는 거고 또
단일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배 ETF, 이런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어 위성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보통 그런 강의를 많이 하죠. 코어와 위성으로 가져간다. 코어라 하면 내가 핵심으로 가져가는 섹터, 주도 종목을 가져가고 그리고 위성으로 내가 20%, 30% 이것을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거래를 좀 하는 건데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미국 주식을 코어로 하고 한국 주식을 위성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어떤 분들은 뭐 안전자산을 코어로 하고 뭐 위성을 뭐 위험자산을 한다. 코스닥을 한다. 네. 코스피라고 코스닥을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군요. 그쵸. 근데 사실 정답은 지금 대세로 가고 있는 주도주를 항상 코어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분명히 맞는데 지금 질문이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가 코어로 가져가야 되는 거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이거는 잘 움켜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주도주였던 것들 전력기기, 송배전, 원자력, 전력 에너지에 다 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ESS, 이게 다 전력 에너지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 역시나 계속해서 수주도 계속 있고 좋은 뉴스도 있는데도 못 가는 거잖아요. 조선도 있고 그리고 방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수급 때문에 그렇지 언제든지 바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뭐라 할까요? 후보군. 그러니까 모멘텀이 이런 거 있긴 있잖아요. 하다. 왕년의 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성 엔지니어링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썩어도 준치가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뜨면 항상 뜬 종목이에요. 최근에 엄청 급등했었잖아요. 요번에를 떠나서 반도체가 뜬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항상 증권가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렇듯이 지금 불러드린 이 세컨 티어에 있었던 거 지금 반도체 때문에 가려서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군을 모아서 내가 코어를 가지고 있다 하면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또 자기 차례가 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가 이제 문제인 거지. 그 주변의 문제인 거지. 그 사이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의 대표 종목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가는 것 때문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목들은 다시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도 사실 반도체보다 전력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전력 얘기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데, 네. 근데 요즘 반도체로 쏠리는 다양한 뭐 이슈도 있고 원인도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 그렇게 또 분류를 하더라고요. 반도체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도 네. 실적을 대비해서 지금 너무 싸다.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네. PER 기준으로. 근데 전력을 보면은 이거 PER 너무 예. 높아, 비싸 이렇게 네. 평가하면서 전력에 대한 매도와 반도체를 더 사는 그런 분석들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수급이 조금 분산되기도 하던데 아니, 그것도 대표님 뭐 어떻게 맞는 보세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어떤 거냐면 주식시장은 돈이 움직이면서 한 섹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옛날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옛날 속된 말로 해먹을 만큼 해먹으면 그 다음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찾고 네. 이제 요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옛날 속된 말이고요. 좀 멋지게 얘기를 하면 주식시장에는 순환 흐름이 있습니다. 순환 흐름이 있는데 그 순환 흐름을 젠수랑 CEO가 얘기해 줬잖아요. 5단계 케이크의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칩이 가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가 데이터 센터죠. 네. 그리고 칩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런 뭐랄까요 AI 모델들 이런 것들이 간다. 이런 순환의 흐름으로 AI는 성장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가만히 보시면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도 가만히 보시면 맨 처음에 데이터 센터 얘기, 지금 요즘에 데이터 센터 얘기합니까? 별로 안 안 하죠. 엔비디아 주가 어때요? 물론 오르긴 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는 좋죠. 오른 게 아니에요. 오른 게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요.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계속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수급이 그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삼성전기 멀티플이 PER이 이제 얼마 된지 아세요? 올해 PER이 80배였는데 지금 이제 100배 가까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익이 늘어나니까 네네. 50배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계속 가잖아요, 그거는요. 그럼 뭐냐면 반도체 칩의 쇼티지라고 그러다가 이제 기판의 쇼티지라 그러고 이제 또 그동안 한동안 또 많이 떴던 게 뭐예요? 광통신.
광동식 막 뜨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계속해서 AI 성장 과정 속에서 확산되면서 다음은 이거야, 다음은 이거야. 그러면서 돈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좀 가고 여기 네. 있던 게 여기로 좀 가고 네. 이렇게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이해하시면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왜 전력기가 왜 지금 못 가느냐는 거기에 있던 자금들이 지금 더 급하게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에너지 인프라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한 갔냐? 이제 이게 안 나느냐? 그러면 진짜 정부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그쪽으로 있을 거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코스닥 이야기를 잠시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꽤 큰 분들은 예. 대한민국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언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코스닥의 순서는 언제 오는 거냐 예. 다들 지금 목바지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어떻게 좀 올까요? 지선 끝나고 나면 뭔가 정책에 확실한 드라이브가 걸릴까요? 안 내놓으면 욕 먹겠죠. 정치인들이 욕 먹는 거 싫어합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코스피에 저 밑에 있는 이제 뭐 이게 오른 거야 하는 요게 언제예요? 팬데믹 때 대세 상승,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가 여기입니다. 와, 그때도 엄청났잖아요. 3,000포인트 넘고. 이때는 우리가 다 깜짝 놀랐을 때입니까? 이걸 맞아요. 이제 차트의 시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보면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그때 올랐을 때죠. 네. 이 저점이 1,500에서 3,000까지 더블 갔을 때입니다. 네. 이때 지수가. 이때 그냥 전뭐 소위 포모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맨 밑바닥에 있어요. 이게 지금 가보시면은 저 밑에 차트가 시간이 지나고서 워낙 뜨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도 않네요. 예, 보이지도 않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네. 이게 2021년의 고점이지 않습니까? 네. 이 코스닥을 가볼게요. 코스닥의 2021년 고점이 어디냐면은 2021년 고점이 여기잖아요. 네. 여기입니다. 지금 그 지수예요. 1,000. 거기 있습니다. 거기 지금. 2021년 고점 지수예요. 지금. 코스닥은 그냥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첫 그쵸. 번째 이걸 보여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코스닥 얘기하면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한데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한다 그랬는데 진짜 자주 여러분 제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활성화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코스피는 저평가를 정상평가로 만든 거였거든요. 코스닥은 원래 고평가 시장입니다. 지금도 멀티플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이 자체의 밸류에이션 가지고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요. 코스닥에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들을 분모해서 기업의 수를 많이 없애는 그러니까 소위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나오죠. 강력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 캡을 만들지 말고 캡을 열어주는 제도적 정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요. 코스닥에도 굉장히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뭔가 매출 또는 기술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뭐 우리 코스닥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정부 지원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서 정부 지원 받았다고 공시 나오고 이런 거 여러분 보시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2억, 뭐 3억 뭐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조금 너무 제가 좀 긴 얘기를 드렸고요. 당장 네.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정부 정책에서 이번에 잘못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코스닥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밸류의 정상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을 끌어올 수 있는 정치인들이 생각할 때 코스닥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저기처럼 코스피처럼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다 끌어올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코스피처럼. 지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올 하반기에 코스닥을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로 만든다면서요. 오,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1부 리그만 만들어 놓고 1부 리그에 국민연금도 투자해, 뭐 기관들도 같이 투자해, 네. 그리고 정부에도 거기 지원할 거야. 그럼 1부 리그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이 막 떠요. 그럼 지수는 올라가겠죠. 나머지 어떻게 할 겁니까? 더 힘들겠죠. 네, 나머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게 코스닥의 하반기에 볼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종목 잘 고르거나 아니면 그냥 지수 플레이 하겠네요. 그렇죠. 코스닥은. 저는 그래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를 네. 코스닥은 그냥 지수 플레이 하는 게 낫다. 아, 그 지수 플레이 하든지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1부 리그에 들어갈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 종목 중에서 본인이 IT 좋아하시는 분은 반도체 쪽 소부장에서 하시고
아니면은 뭐 제약 바이오 좋아하시면 바이오 좋아하시고 2차전지 좋아하시는 분은 2차전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네. 맨 상위에 2차전지 있잖아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쭉 포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좀 올라와서 IT 쪽도 좀 올라온 게 꽤 있어요. 이오테크니스, 파도, 원익 IPS, ISC 이렇게 좀 올라온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성엔지니어링이 5위까지 올라왔네요.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왔지만 만약에 코스닥이 활성화 정책 나오면 얘들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 일부에 들어가는 게 뭐 시총 순위로 자르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첫 번째는 시총하고 그 다음에 이익성장성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겠죠. 그러면 이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나는 IT 기술주 위주로 좋아한다. 그러면 네. 로봇이나 반도체나 이런 쪽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고 내가 바이오를 잘 안다 그러면은 바이오 쪽에 보셔야 되고 이 안에서 있어야지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낙소효과에서 내 차례가 올 거야? 그러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또 얘기해 볼게요. 얼어 죽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코스피 네. 때문에 소외된 코스닥으로 네. 지금 한 뭉치로 평가를 받지만 네. 오히려 하반기에는 네. 그 뭐 200이나 15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이제 네. 확실하게 성장성이 보이지 않는 종목 혹은 네. 그 이외에 작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이거 좀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언젠가가 뭐냐면 이번 대세 상승이 끝나고 다음 텀이에요. 그 언제죠? 이번 대세 상승 끝날 때 끝나고 다음 텀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대세 상승이 끝난다는 얘기는요. 네. 한 번 전체 시장이 한 번 다 조정을 보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대세 상승이 끝난다는 거는. 그러면 그런 조정을 맞이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들고 네. 있으면서. 그건 아니죠.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투자를 지금 비중이 꽤 있는 분들은 이걸 좀 고려하셔서 하반기에 내 종목이 또 더 소외받을 것 같다 싶으시면은 진짜 좀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대표님의 실전 주식 클래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시나요? 저는 뭐 네. 다른 분들은 본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 내일 뭐 예고 드리면 우리 3분에서 하는 거니까 네. 내일 저녁에 뭐 슈퍼마켓에서 뭐라고 가맥이라고 가맥, 그래요? 가맥에서 네.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하면서 하는 네.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한다고 하네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윤지호 대표 저랑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지호 형이라고 부르는데 윤지호 대표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매크로 시황이나 전략 제일 많이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죠. 이선엽 장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종목 얘기 막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특징이 있잖아요. 저는 2000년부터 매일 아침 시황을 했어요. 네. 왜 이제 적게 된 거죠. 뭐라고 그러죠? 서당계 3년인데 저 서당계 2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풍어를 조금 입는 정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좀 이제 하면서 왜냐하면 시황이 뭐냐면 위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투자를 얼마나 강하게 할 거냐, 밑으로 빠지면 줍줍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계속 홀딩 할 거냐는 시황의 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그런데 시황만 쭉 얘기하면 좀 심심하죠. 수익은 뭘로 줍니까? 종목으로 줘요. 섹터와 종목으로 줍니다. 그래서 네. 섹터의 흐름이나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기를 저는 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해요. 시황 방송을 하지만 저는 트레이더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원래 출발을 트레이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책들도 다 그래서 기술적 매매 기술. 그런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중의 스팟 시황을 드리는데 장중 스팟 시황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은 이런 거죠. 오늘 시황은 이러이러합니다. 섹터는 이러이러한데 그런데 오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오늘은 접근을 아침부터 해도 되고 아니면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오늘은 넘어가야 되고 뭐 아니면 오늘은 오후에 대응을 해야 되고 뭐 매수도 어떤 날은 매수는 오후에 해야 되고 어떤 날은 이렇게 대응을 설명을 드려요. 시황의 관점에서. 네, 흐름을. 시황의 관점에서 그렇게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이거 공감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네. 뭐라는 거야? 지금 시황이 좋다면서. 근데 왜 산차 물렸어?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그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팟 시황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동영상 강좌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 강좌를 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그냥 스팟 시황 2번 올리고 동영상 올리고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굉장히 꽤 오랜 시간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영상 강좌도 이 시기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지난 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냐면요. 네. 지난 전쟁 때 동영상 강좌를 계속 올리면서 네. 계속 어떻게 했냐면 시장이 급락할 때의 대응법, 반등할 때는 반등할 때 대응법. 그러니까 이거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렇게 계속 올리면서 네. 거기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시장의 종목들이 좀 빠지고 이랬을 때 대응에 대해서 좀 미숙하거나 그리고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그 대응에 대해서 미숙하기보다는 좀 늦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약간 요즘에 고민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오늘 좀 녹화를 하나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제탑 역할을 딱 해주시네요.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비행기 각각 이제 네. 활로로 가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여기밖에. 네, 근데 네. 저기 위에서 다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네. 저쪽으로 가십시오. 멈추십시오. 이걸 이제 얘기해 주시는 진짜 거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우리 3프로 전에부터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했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양의 모습으로 많이 삽니다. 양이요? 양이요, 양. 양이요? 시장은 네. 시장은 황소와 곰의 싸움이에요. 네. 황소가 이기면 불스 마켓이라고 네. 하고 곰이 이기면 베어 마켓이라고 해서 장이 빠지거나 이거 오르잖아요. 근데 황소와 곰은 항상 돈을 벌어요. 네. 얘가 뭐가 이기면 됐든. 얘가 벌고. 근데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황소가 이기면 이제 장이 뜨는 거고 곰이 이기면 장이 빠지는 건데. 그리고 누가 황소인지 누가 곰인지도 중요해요. 지금의 황소는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ETF예요. 지금의 네. 황소는. 그래서 이 황소가 ETF가 지는 순간이 되면 장이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의 싸움이 있는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행동경제학의 투자 심리학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네. 둘의 싸움이 있는데 양들이 있어요. 슬프게도 양은 우린 개미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 책에는 양으로 잡아먹혀요. 표현해요. 예, 양들의 특징은 뭐죠? 그냥 우르르 몰려.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곰이 이기면 곰이 이겨라 곰이 응원하고 곰 쫓아다니고 황소 이기면 황소 쫓아다니고 이건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네.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기는 쪽으로 우리는 붙어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근데 그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대부분의 양들의 최후는 곰과 황소와 곰의 싸움에 발굽에 부딪혀서 다친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다친다는 건 손실 난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너무 길게 드렸는데 아침 시간에.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 예전에 매매 강의를 되게 많이 하면서 네. 개인 투자 대상으로 저는 그래서 양을 지키는 양치기가 거짓말하는 양치기가 아닌 네네. 양치기로 살고 싶은 게 제 앞으로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좋은 길로 양아 저기 이상한 길 가지 말고 저 나쁜 늑대 아저씨 따라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하면서 왜냐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쵸. 황소와 곰이 막 싸우는데 황소가 계속 이기다가 보니까 곰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 뒤에 있는 양은 모르죠. 누가 이기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박변천 대표님을 이제 뭐 양몰이꾼 양치기 하면은 뭔가 이제 거짓말하는 예, 그런 그런 이미지들이 예, 있으니까 있는데, 예. 증시의 관제탑, 증시의 수호신 뭐 이런 정도로 네. 네이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써여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7시도 안 된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박병창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박병창 대표와 함께하는 실전 주식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시장의 흐름을 잘 함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끝내시려고요? 바라고요. 끝내시려고요? 끝날 시간이에요. 지금 7시 26분 가실 다음 분 시간이에요. 있어야 되나요? 아니 오늘 운동하러 가신다면서요. 예, 저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죠. 죄송합니다. 진행하시는데. 네. 아니요. 네, 편하게. 좋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하나 좀 보여드리고 네. 싶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코스피 지수요. 네. 코스피 지수의 연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지금 보이시죠 화면이요? 아름답네요. 예, 올해 연입니다. 올해 지금 이제 5개월 지났잖아요. 네. 현재 108% 떴네요. 지수가. 우리나라 이게 역사를 보자고요. 역사를요. 이 역사를 봤을 때 네.
이게 지금 연봉에서 이게 지금 올해 이게 시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거버넌스 개혁하면서 작년에 75%로 떴잖아요. 네. 지금 108% 떴어요. 요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해외 차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S&P 500으로 하겠습니다. S&P 500의 연봉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얘도 연으로요. 연으로 한번 눌러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건 더 크게는 안 되나 그 이후에는 언제도 봐요. 2000년도부터 있는 겁니다. 네. 2000년부터 쭉 있는데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전의 세상하고 이후의 세상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 돈 풀기 시작했고 유동성의 시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년 상승하고 14형, 3년 상승하고 14형, 2년 상승하고 14형, 3년 상승하고 음봉. 2018년도에 음봉이 좀 컸었고 2020년도에 음봉이 컸었거든요. 네. 이 두 해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예요. 금리 인상을 했을 때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4년째 오르고 있거든요. 이걸 가만히 보시고 이 그림을 보시고 내가 지금 시장의 상황과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여기 질문을 안 하시길래 여기 질문지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요? 저는 요즘에 우리 그 스파 네. 시황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왜 저는 뭐 권투 이런 거 격투기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사람들 싸워놓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돈 주고 되게 싫어하는데요. 아무튼 그 대리만족? 용어 중에 인파이터 아웃바이터라고 있다고 합니다. 인파이터는 몰라요. 서로 붙어서 싸우는 거를 네네. 얘기하고 아웃바이터는 빙빙 돌면서 눈치 보고 있다가 한 방씩 팍. 눈치 보고 있다가 하는 걸 아웃바이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아웃바이터로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좀 눈치를 보면서 너무 붙어서 막 거기 매진해갖고 막 뭐 L전자 이틀 상가 갔대 그러면 막 나 L전자 할 거야 삼성전기 뽕뚱한 데가 나 삼성전기 할 거야 너무 그러지 말고 약간만 한 발 물러서면 시장이 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복잡하게 움직이면 약간 나는 템포를 한 템포 눕히면 시장이 탁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들이 다 되게 급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는 아까 그렇게 보여주신 했으면- 차트가 예. 108% 지수가 예. 올랐다라고 예. 하니까 예. 내 포트 수익률 108%보다 한참 미친데 예. 하는 그런 마음 급함이 그런 일을 좀 근데 만들지 주식상은 않나. 때 되면은 그냥 한 방에 다 복구되고 다 수익 나요. 남들 못 벌었던 거 다 수익 나요. LG그룹도 갖고 있는 거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네. 삼성전기 다른 거 올라가는데 방금 좀 답답했잖아요. 네. 자기 차례 되니까 다 됐지 않습니까? 그 차례를 좀 기다리면서 또는 지금 그런 걸 내가 찾으면서 이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차례가 온다라고 기다리는데 그게 기다릴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맞아요. 네, 그건 잘 중요하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종목이 뭔지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또 박병철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정해진 시간 있고 이 다음에 장호진 대표님 또 김장효 본부장님도 여러분 만나셔야죠. 아쉽지만 이만 보내드리겠고요. 내일 또 오늘 아침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P 파트너스 박병찬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